담론 전쟁, 한국시의 연합군을 찾아서 영화에 관해서 영화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영화계 사람이 아니라 영화계 밖에 문학계의 사람으로서 이게 두 개가 사실은 겹쳐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의 연합군이 시고 문학이고 문학의 연합군이 영화가 되니까 그 지금 시대의 담론 전쟁에서 두 개의 연합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주제로 썼습니다. 4대1의 패배로 끝난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한국 프로 바둑 기사 구단 이세돌은 영웅 헤라클레스 같았다. 그 압도적인 적과 맞서 싸워 겨우 이겨내는 당당한 이세돌의 자세를 보며 같은 인간으로서 감명이 깊었던 반면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기대보다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와서는 이게 벌써 5년쯤 지난 얘기죠. 5, 6년 지난 얘기고 지금 가서는 이게 현실이 돼가고 있죠.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의 생산 능력과 경쟁할 수 없었던 전통적 노동자들이 절망적인 심정에서 러다이트,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음, 음. 그러니까 그 기계화와 산업화로 인한 육체 노동자의 몰락은 사실은 현중근의 운수소날 등 한국 문학의 근대화 시작 지점에서부터 거의 핵심 주제였죠,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지금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문명 문학 역사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어요. 알파고는 기존의 노동력이 경쟁할 수 없는 새로운 생산 능력의 상징이죠. 산업혁명의 기계화 과정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의 육체적 노동의 유효성이 열등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현재 세계적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알파고가 상징하는 인공지능은 이번에는 그때는 육체적 노동이었고 이번엔 정신적 노동의 반복적 측면의 효율성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정신 노동자의 직업뿐만 아니라 직종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지금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세계적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직종이라는 부분에서 보세요. 이세돌이 그 알파고의 3연패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언론 방송들이 그 직종의 소멸 가능성을 주로 언급했는데, 예를 들어 병원에서 CT, MRI 같은 거 그 사진으로 찍잖아요. 그걸 판독하는 전문 기사들이 대병 큰 병원들에 있는데, 그 기계 자체가 큰 병원에 있으니까 그들이 느끼는 직종의 소멸 가능성을 그들 스스로 언급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일을 아주 잘하는 그 직업의 전문 의사들이라도 알파고 등이 초래하는 혁명적 번외의 산업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그 직종 자체가 인간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CT, MRI 같은 거 인화지에서 이상진으로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어서 그 암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그 암이 예를 들면 종기 같은 게 모양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동그랗지 않고 뭐 불규칙적인 게 주로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실은 기계적인 작업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런 걸 한다면. 그러니까 CT하고 MRI 판독할 그것에서 발견되는 이상 징후에 대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기계는 더 작게 볼 수 있겠잖아요. 선택과 추론하는 능력에 있어서 기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문 기사들이 고용되어서 한 병원에서 한 분야를 담당하는 현재 상황인데, 알파고가 선택과 추론의 능력에 있어서 바둑의 최고수인 예세돌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 버린 현재, 그보다 훨씬 낮은 추론과 선택이 필요한 CT나 MRI 판독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가능성은 아주 높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은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인간 고유의 생산 능력은 무엇인지 산업적 측면에서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성 중심주의의 위대한 결실이죠. 서구의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든 사상적 선구자인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이성적 사고, 즉 기계적 사고가 현재 과학적 진보의 핵심 원리였고 지구에 대한 인류의 지배를 성취하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문명사적 발전을 통하여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이전 세대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했다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알파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글이 이번에 대결을 주선한 이유가 알파고의 약점과 능력의 한계치를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몰라서 도대체 어떤 능력인지 모르, 지금도 마찬가지죠. AI가 어떤 능력이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한계가 능력의 한계가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인간의 그 판단 능력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인류 개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소설 같은 천재 기사도 궁극적인 패배를 예측하며 최선을 다했듯이 과다한 수준까지 이 이성적 측면에서의 향상을 초래를 해버린 거죠. 이러한 이성 중심주의에 경도되어 발생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담론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성 중심주의라는 거의 제국주의적인 지배 담론에 대항하여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데, 이러한 담론 중에서 거의 담론 전쟁인 거죠. 담론 전쟁, 이런 담론, 그게 담론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성 중심주의가 거의 궁극에 달해서 그게 AI가 된 거고, 그런 거에, 그거의 균형 발전을 인간으로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두 개의 담론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담론 정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담론 전쟁에서 그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문학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현실 세계의 언어적 구속력, 그 구속력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성중심주의잖아요. 그죠? 그 언어가 지금 이성중심주의에 갇혀져 있는데, 거기서 가장 자유로운 게 바로 시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전쟁, 이 담론 전쟁의 첫 번째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시가 이성주의, 중심주의 담론에 대한 투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필자의 이러한 논지가 아직 너무 먼 것 같은 인류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암울하게 그린다고 비판될 수 있지만, 이러한 논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로 인해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문학인 거죠. 교육부가 이제 프라임이라는 뭐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산업 같은 걸 하는데, 그러니까 산업 수요하고 대학 정원의 미스매치가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대부분 다 해소한다고 그러지만 대부분 다 뭐냐면 공학의학 분야가 느리고 인문사회 분야는 줄인다 이거죠. 그래서 100여 개 대학이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인력 조정에 나서고 대부분의 공대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 계열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예체능과 문학, 역사, 철학 분야의 말살이 시도되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현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배적인 담론 앞에서 이게 결국은 마찬가지 그런 상황 앞에서 그런 거죠. 신은 바람에 빼 등불처럼 가련한 신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필자가 이세돌과 알파고의 다독 대결의 일화를 이거를 시작한 이유는 프라임 사업의 논리와 모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부의 프라임 산업이 산업 수요 예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가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이라는 거. 그거는 사실은 근대적 기계 문명이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지만, 근데 근대적 진보의 전개 과정이 계속된다. 변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된다는 걸 전제라고 있는 거죠. 근데 알파고가 뚜렷하게 보여주는 미래는 근대적 기계 문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전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점점 구글은 기계 문명의 산업체가 아니라 그런 기계 문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근대적 기업의 형태는 맞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그런 체제를 포괄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향성의 오름의 세계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또 다른 담론 전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존 국가의 기본 정책에는 비판이 되겠죠. 그죠? 산업 중심이니까. 미래 국가가 예상되는 급변하는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균형적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산적이고 유효한 반대 담론을 생성하려는 작업에서 이런 시적 상상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전쟁의 두 번째 전략이 나와요.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가
산업 생산 중심 담론에 대한 투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필자가 이와 같은 이게 시전문지에 이렇게 실렸는데 결국 예정이라고 그랬지만 그건 실렸어요. 문학평론에서 경제적인 논리 전개에 우선 집중. 이게 문학평론이라고 뭐 여겨지는 건데 왜 근데 경제적인 논리에 전개에 집중하는가 하면 시가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논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유의미한 담론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돈도 안 벌려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모르고. 후지문화관에서 몇 달 지낸 적이 있는데 한 시인이 웹 만화의 작업에 참여하게 되니까 주변에 부러움을 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문학에 인생을 걸고자 했던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문학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되는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이 전쟁에서 얘기한 세 번째 전략이 나오는 거죠. 시가 경제적으로 유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는 경제적으로 멀어진다.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거꾸로 시가 경제적으로 유용해져야 된다는 거죠. 세계 경제 속에서 그런대로 선전해오던 한국 경제의 곳곳에 위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고 이거는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 아니라 성장력, 잠재력이 부족해져서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구조조정 정책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해결책인데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 현재 기계 산업 발전 전략 이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담론이 주류를 아직도 점유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런 논리가 유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징조가 알파고의 사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류 담론의 생산성을 전면 부인하지 않고 포괄하면서 초월할 수 있는 다른 담론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아직 산업사회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담론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런 담론의 이론으로 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 담론 전쟁의 성패는 그러니까 시가 경제적으로 유용한 사회의 이론이 될 수 있는가. 시적 상상력이. 그래서 시라고 정확하게 이 시라는 장르라기보다는 여기서 시는 시적 상상력이죠. 미셸 푸코의 에피스테메라는 이게 말하자면 시대 담론이죠. 시대 담론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바로 이러한 담론 전쟁을 예측했기 때문에 제시되었던 사고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에피스테메나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은 담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거죠. 담론 전쟁을 예측했기 때문에 제기되었던 틀이에요. 이런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군의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의 생성인 거죠. 뭔가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류 담론에 대한 공격에 주력하는 기존의 좌파 이론은 좀 곤란해요. 푸코나 데리다 등을 비롯한 새로운 시대의 프랑스 철학자들은 프랑스 68 학생혁명의 결과물이에요. 이 혁명의 시작은 사실은 작은 예술관, 영화관의 폐쇄가 계기였는데 그래갖고 학생혁명을 통해서 프랑스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 살구혁명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 격변이 진정한 혁명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이게 한국의 4.19랑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 있는 학생들이 보다 더 근본적인 의식의 혁명을 위하여 도서관으로 되돌아갔고 그로 인해 현재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철학이 대동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담론, 기존의 체제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세계관,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에피스테메, 사고틀이죠. 새로운 사고틀, 그죠?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는 시적 상상력에 의한 공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공부의 과정과 더불어
이런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과 더불어 새로운 대안을 실용적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이번 이 세상이 틀렸고 새로운 세계관이 나야 돼. 그게 아니라 그게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실용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관의 생성을 위해서 새로운 이론과 사고의 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 충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한 조건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 속에서의 구체적 유효성이 입증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 또는 문학적 정신이 기존의 철학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이론과 사고의 방향성을 유의미하게 제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은,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입증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시가 중요하다. 시가 문학 정신이 기존의 철학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이론과 사고의 방향성을 유의미하게 제시하는 방법이 된다. 될 수 있다는 관점은 사실은 뭐 거의 모든 그 새로운 철학자들의 문학적 언어에서 결론을, 이런 새로운 철학자들의 결론을 펴보시면, 결론 부분을 가보시면 시를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적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거에는 거의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전망을 제시하는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철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그 시가, 그러니까 대응 담론의 중심 세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들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현실 세계의 주력 부대가 돼야 되기가 문제인데, 그 공상적인 리기, 공상적인 담론일 땐 모르지만 주력 부대가 되기에는 어려울 만큼 영향력을 이미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시인이 현실 세계에서 뭐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담론 체계가 생활의 거의 모든 국면을 지배하고 있을 만큼 강력한 지배 담론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 또는 문학적 상상력 혼자서 담론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비하는 거, 그렇게 시인들이나 문화평론가들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만용인 것 같아요. 현실 세계 속에서 반대 담론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합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 베켓 등의 부조리극,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문화가 새로운 세계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적 영향을 크게 미쳐오지 못했으며 희곡을 비롯한 문학 체제의 세력이 세계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지점에서 필자는 이 담론 전쟁을 이기기 위한 네 번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해요. 그게 뭐냐? 담론 전쟁에서 시의 연합군을 찾아야 한다. 앞에 그 이론에 관해서 이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이런 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데, 우선 그 동영상 강의에 세 개의 이런 두 개가 있는데, 19세기 영시에서는 세계 경영을 위한 영문학이라는 부제를 달고서 이러한 논리 체계를 한번 제시해 본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연합군, 필자가 주장하는 담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시단의 영향력 회복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면 시의 첫 번째 연합군 후보는 영화라고 여겨져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큰 그림을 전략이라고 명명한다면 그 실천 계획은 전술인데, 영화는 시의 담론 전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술 중 하나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사실은 소설가나 시인이었다가 영화 감독이 된 분들이 있죠, 여러분. 유명한 감독이 된 분들이. 물론 영화 쪽에서 영화의 담론 전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술 중 하나가 시라고 여겨야 이런 전술이 성공적으로 시도될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은 예술 영화 대부분이 왜 제작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시점에서. 프랑스 시인 장국도가 시적 감수성으로 영화를 제작한 바 있는데, 그는 체질적으로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는 너무 아방가르드적이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지경이죠. 대중적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선구적 시도는 서구 예술 영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현대 영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타르코프스키 영화는 영화적 상상력과 시적 상상력의 관점 결합이라는 관점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대중적 인기나 경제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는 영화 감독들이 영화들이 영화 감독 배우 등 영화의 종사자들의 현실을 통해 계속해서 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술 영화들을 상영관을 찾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일부러 발품을 찾고 팔고 찾아가며 관람하는 관객들이 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필자가 이 글에서 권고하고 있는 담론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온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러한 예술 영화의 기반은 시에 육박하는 문학적 작업인 거죠.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화는 시와 다르게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요컨대 지배 담론을 전복하게 될 새로운 담론 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최근에 종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귀향이라는 영화가 의도적인 관람을 통해서 상업적으로도 성공하였다는 점이 그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회적 소수자 중심의 아방가르드 세력에 가까운 입지를 갖는 시 등 소위 순수 문학 분야가 새로운 이론과 담론의 틀을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다면 그것의 대중화는 영화가 담당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대중의 요구에 밀려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향 영화 자체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지배 담론에 대한 일종의 담론 전쟁의 행위에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중심으로 그 위안부 문제가 한국의 그 정치적인 그 주류가 돼버렸죠. 그래서 해체주의 관점으로 본 한국시의 영화 통섭이라는 주제의 원고 청탁 이게 제목이 그렇게 왔는데 근데 해체주의란 단어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해체는 주의를 반대하는 담론이에요. 주의는 이념이죠. 근대적 이념을 반대하는 담론이기 때문에 해체주의 그러지만 이즘이 아니죠. 이즘이 없어요. 디컨스트럭션은 이즘이 아니죠. 무슨 커뮤니즘, 공산주의 그건 이즘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즘이 없으니까 주의가 아니라 디컨스트럭션의 번역, 올바른 번역가 아니에요. 차라리 데리다의 담론에 어긋나는 번역이죠. 논리적으로 설명 체계를 갖고 있긴 하니까 차라리 해체론이 더 정확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그 청탁의 제목이 해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시와 영화의 통섭이라는 주제의 원고 청탁에 담론 전쟁, 한국시의 연합군을 찾아서 영화라는 제목으로 필자가 글을 쓰는 이유는 영화가 한국시의 메티에르, 재료로만 쓰이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런 걸 쓰면 영화가 한국시의 재료가 되든가 또는 거꾸로 한국시 영화의 재료가 되든가 이런 거예요. 한국시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열한 현재의 위치에서 벗어나 한국 문화가 더 나아가 세계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전략과 전술을 담당하면서 지금도 시를 쓰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써나갈 시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근거를 마련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내가 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시가 시대적으로 시적 상상력, 시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러한 담론 전쟁에 선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개별적인 사례 등이었던 거고, 그 한국시의 중흥을 위한 담론 전쟁의 전술과 전략의 일환으로서 의도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황동규의 다음과 같은 즐거운 편지라는 시는 전도연 주연 영화 접속의 상업적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돼요. 내 그대를 사랑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는 괴로움 속으로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버리다.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는
한없이 있다한 그 그리움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끝일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이 접속이란 영화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즐거운 편지처럼 둘이 접속, 만나지 못하는, 그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건데, 둘이 영화의 이 시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종삼의 이거는 시 자체만 갖고 말하는 건데, 다음과 같은 민간인은 알프레드 히치코의 구명선이라는 영화에 필적하는, 어쩌면 그보다 더 심오한 영화의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인왕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차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 스무 몇 해가 지나서도 누구나 그 부수심을 모른다. 바로 그 영화를, 그 울음이 터뜨린 영화를 번져버린 엄마를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영화의 장면이 될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시와 영화 간의 연합 세력화 과정의 미숙으로 이러한 영화적 상상력의 시적 표현이 아직까지 작품화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죠. 현재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 난민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발하고 지배 담론에 대한 대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훌륭한 영화들이 제작될 것으로 믿어요. 유럽 난민 사태 같은 것도 마찬가지 거죠. 이 민간인 같은 이런 영화가 확실하게 작업이 되면 우리 그 귀향이란 영화가 전국 무한부 문제를 확실하게 주류로 만든 것하고 비슷하게 어, 유럽의 난민의 문제를 확실히 주류의 문제점으로 지배 담론을 대체하는 대체 담론이 되게, 그러니까 대체 담론이 지배 담론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김종삼의 시는 이러한 난민 사태의 인류사적 원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선구자가 될 수 있었다고 보여져요. 영화적 상상력은 사실은 한국 시의 중요한 문학적 성립의 기반이었다고 여겨지는데, 한국 시의 형식적 완성을 거의 최초로 완성한 정지용이 자신의 시 카페 프린스에서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라는 하자의 한탄이 드러내는 고국과 고향과 조국을 잃었다는 센치멘탈한 감정을 제시한다면, 위험스럽게도 깊이를 결여하고 있는 일종의 무대 장치 같은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곡이 그 카페 프란스, 그러니까 이제 카페죠. 거기 그 장면을 보여주면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 빗두루 쓴 장명 등 카페 프란스로 가자. 그러니까 카페 술집인데 카페인데 종려나무가 옮겨다 이거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저 동양에서 북동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죠. 종려나무는. 그다음에 이제 저 위에다 등도 이렇게 이쁘게 해놨죠. 이놈은 루바슈카,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뻗쩍뻗쩍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그러니까 요건 다 보헤미안 넥타이를 맨 놈, 러시아 같이 생긴 놈, 삐쩍 마른 놈,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밤비는 뱀눈처럼 가는데, 밤비가 그러니까 가늘게 내리는데 페이브먼트에 흐느끼는 불빛. 그러니까 포도에 불빛이 이렇게 흐느껴 비치는 거죠. 카페 프란스로 가자. 이놈의 머리는 삐뚤은 능금, 삐뚤어진 사과 같고 한 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 그다음에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어간다. 거의 술집으로 가는 장면이죠. 술집으로 술 먹으러 가는 장면인데 이거를 내가 위험스럽게 깊이를 결여하고 있는 무대 장치라는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필자가 번역한 마샬 버만의 현대성의 경험의 제4장, 요것만 번역했는데 페테스부르크 저개발의 모더니즘은
한국 모더니즘 수용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사례가 돼요. 예를 들면 이 후진성과 저개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후진국이 이제 개발을 따라가야 되니까 저개발 국가의 고뇌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러시아가 첫 번째였었어요. 1820년대부터 소비에트 시대에 들어서까지도 러시아의 정치와 문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100년 동안 러시아는 후일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국민들과 국가들이 직면하게 될 온갖 문제점들과 씨름하였는데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19세기 러시아를 20세기에 대두하는 제3세기의 원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에 관한 가난 범한의 담 같은 설명은 1910년 한일 병합 이전의 조선시대에서 20년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조선시대국 중세였는데 느닷없이 근대화된 경성의 거리에 있게 된 한국인의 지식인의 입장하고 대입될 수 있죠. 그게 그 정지영의 카페 프랑스에 나오죠. 상류층의 경우에는 서구 소비재의 풍요로움을 즐기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현대의 소비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력이 서구적 발전을 지향하여 일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이런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냥 서구에서 부드러운 것만 보는 거죠. 그 밑에 생산력이 서구적인 발전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후진국이고 저개발 국가니까. 그것부터 들어오진 않죠. 따라서 네프스키, 이게 이제 페테스부르크의 그 어거지로 만든 서구를 백힌 피터 대제가 서구를 모방한 그 거리죠. 거의 모두 서구에서 수입된 반짝거리는 상품으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죠. 그렇지만 빛나는 전면 배후에 위험스럽게도 깊이를 결여하고 있는 일종의 무대 장치 같은 느낌이 있다고요. 이 위에 정지용의 이 카페 프랑스의 이 카페 프랑스라는 이런 집에 종려나무도 심어 있고 네온사인도 비치고 대리석 테이블도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거의 일종의 위험스럽게도 깊이를 결여하고 있는 일종의 무대 장치 같은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을 비롯한 그 후진국 그죠? 저개발의 후진국들이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겪는 그죠? 그런 이중적인 환상이죠. 그러니까 서구의 모더니즘 예술과 사상의 모든 형식은 이 모더니즘 예술을 베꼈는데 모더니즘 예술이라는 게 1910년, 1990년도, 1920년 그때 이제 제3세계들은 근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모더니즘 예술과 사상은 근대화 과정의 표현인 동시에 반대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모더니즘 예술을 이 후진국들이 베끼는데 모더니즘 예술과 사상은 근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근대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관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는 사회적인 현실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게 환상이고 신기루 같다, 꿈 같다는 거 그런 비판도 같이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현실은 근대화된 현실이고 모더니즘은 서구가 근대화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걸 비판하는데 거꾸로 근대화의 과정이 아직 자립적이지 못한 상대적으로 후시적인 국가에서는 모더니즘이 아직 있지도 않은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도 같이 환상이라고 포함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발달하는 곳에서 환상적인 특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근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모더니즘 예술을 받아들이니까 근대를 환상으로 신기루 꿈 같은 걸로 비판하는 그런 예술적 형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의 카페 프랑스의 맨 마지막 문장이 오호 이국종 강아지야. 그러니까 요새 같은 많이 보이는 마르티스 이런 것도 그때는 이국종 강아지였겠죠. 내 발을 빨아다오 내 발을 빨아다오라는 환상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강아지가 갑자기 어디 있고 발은 어디 있겠어요. 그게 환상인 거죠 일종의. 김병호라는 평론가는 이를 자학에 가까운 울부짖음이라고 해석하면서 힘이 센 일본 사람들에게 할 수 없으니 강아지라도 내 발을 빨게 하여 불안과 괴로움을 풀어보겠다는 의지와 자질이 동시에 보인다고 설명하는데 저개발의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비판인 것 같아요. 저개발의 모더니즘,
사태 앞에서 한국시를 거의 대표적으로 시작하는 정지용이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성식성의 일부를 주체적으로 완성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상상력, 예술적 상상력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중의 이런 저개발의 모더니즘 사태 앞에서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걸 형식성의 일부를 주체적으로 완성한 사례를 영화계에서 영화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 지금 시대의 관객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의 영화들이, 특히 멜로 영화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깊이를, 이러한 한국의, 아니면, 이 후진국, 그죠? 그 후진성과 저개발의 고뇌가 담겨 있는 예술성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영화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여겨져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런데 그럼 한국에서 이런 걸 몰랐냐?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1930년 한국 문단에 이미지즘을, 바로 이 정지용의 영향을 받은 이미지즘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김기림은 한국이 처한 저개발 모더니즘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짐작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조선의 근대화를 더디게 한 또 한 가지 조건은 조선이 근대화 접촉한 것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일본이나 청국을 거쳐 간접적인 교섭이었던 일이다. 자극은 피부에 곧 닥친 게 아니라 소문의 형태로 전달되어 왔다는 것.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마샬 버만이 환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정의한 저개발 국가의 모더니즘을 환상이라고 말했는데, 마샬 버만이 그거를 김기름은 소문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카롭게, 그것도 우리는 그 모더니즘이 겨우 시작할 때, 근대가 겨우 시작할 지점인데 그때 벌써 김기림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평론가인 김기림이. 그러니까 대단한 인식의 수준에, 한국 문학이 시작 때부터 대단한 인식의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이 김기림은 그러니까 이상의 의미도, 이상의 그 문학이 처해 있는 의미도 이때 벌써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저개발의 모더니즘 상황은 김기림의 자각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즘의 시인 바다와 나비 같은 똑똑한 나비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바다와 나비, 수심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꽃이 핀 파란 무밭인가에서 요요히 날아갔다가 지쳤지만 무사히 돌아오는 나비의 이미지는 나풀나풀 날아가는 가냘픈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비롭게도 분열 불가능한 강인한 정체성을 보여줘요. 이 김기림이 제시하는 이런 정체성, 이런 시의 정체성은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은 채 봉건적 자아를 극복한 새로운 시대의 자아상이었던 거죠. 19세기 말 서구의 모더니즘 문학운동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대적 자아상에 대한 회의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는데, 김기림은 그보다 훨씬 앞선 르네상스 시대 부근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던 근대적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림이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더니티 비판 작업인 모더니즘을 말하고 있었지만,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시 작업, 실천적인 시 작업에서는 영화적 상상력에 힘입어 모더니티의 근대성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근대가 아직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근대를 확립하는 것이, 이게 중세를 갓 벗어난 한국의 현실 속에서 충분히 새로운 문학적 작업이었던 거죠. 우리는 근대화도 아직 안 됐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김기림의 모더니티가 자신과 동시대였던 서구 모더니즘 운동의 이미지즘에 비한다면 낙후성을 보였다고 말할 수 없죠. 그거는 김기림이 한국 문학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문학이 낙후성을 보이고 있다고 정의할 수밖에 없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근대화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T.S. 엘리엇이, 그러니까 이게 모더니즘의 선구자죠, 대표자죠.
1910년경 런던에서 발생한 이미지즘 운동을 현대시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때, 이 현대시, 근대시가 아니라, 그때 엘리엇은 근대 문학의 초국을 직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문학을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김기림은 이런 그 이미지의 원칙을 반영하는 시를 쓰면서도 이미지즘을 포함한 모더니즘이 진화하던 근대 문학의 초국이 아니라 근대 문학의 정립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대 문학부터 만들어야 초국하지 말든지 근대화가 돼야 초국하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김기린 개인의 잘못은 아닌 거죠. 근대 문학의 시작점에 서 있었는데 아무리 영웅적인 노력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근대 문학을 초국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문학의 특징뿐만 아니라 전 세계 후진국, 그런데 그 세계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똑같은 노력, 그러니까 후진적으로 늦게 근대화를 하려는 거를 노력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선진국 빼놓고, 소위 선진국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 선진국이 20개국도 안 되죠.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 문화 또는 한국 문화, K컬처라고 요새 말하는 BTS니 뭐 오징어 게임이니 어쩌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모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 나라들도 다 똑같이 모순점을 안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영화로 또는 대중문화로 대중음악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무용으로 미술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는 영어만 얘기했죠. 그 정지용과 김기린 등 한국시의 선구자들이 기존의 언어 체계로 성취할 수 없는 근대적 자아의 모습을 문학적 형식으로 완성하는데 영화적 상상력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 현재 우리 후배들이 이해하는 바가 크다. 이게 사실은 K컬처로 많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벌써 5년 만에 증거들을 많이 만난 거죠. 최근 윤동주 시인의 영예를 그린 동주가 관객의 큰 호응을 받으며 복관 시집 열풍까지 불러일으키는데 이준익 감독의 해석이 필자의 5번째 시집 거꾸로 보는 한국 문학사의 논리와 만난다. 아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시 거꾸로 보는 한국 문학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는 근대 시인의 자격증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을 때이르게 갖게 된 신의 고뇌의 표현이고, 그리고 이런 때이른 자의식, 이 바로 영화 동주의 중요한 주제죠. 그죠? 그래서 윤동주가 계속 괴로워해요. 내가 거꾸로 본 한국문학사라는 시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읊었어요. 최남선의 동요 같은 해에게서 소년에게와 비교한다면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는 제법 자의식이 있어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수심이라는 게 자아의 깊이인 거죠. 아와 피아의 투쟁으로 점철되는 근대 세계의 위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경험이 부족한 너무나도 무지한 이미지의 한 마리의 나비와 같은 조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의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죠. 수심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나비가 꽃이 피어 반짝이는 파란 무밭인가를 해서 유유히 날아갔다가 지쳤지만 무사히 돌아오길 비는 거죠. 그러니까 청무밭인가에서 날아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쩔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김기림은 잘한다. 이런 자의식이 아직 유별나다는 것. 아직 시대 정신이 아니라는 것.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걸리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아 조선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슬퍼한다는 것. 알, 아, 알파고 등 인공지능이 서구의 르네상스 이후 근대 사회를 선도해오던 기본 체제인 산업자본에 대한 궁극적인 회의를 야기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때, 그죠? 그렇다면
서구가 이게 주도해오던 이런 세계에 대한 어, 전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문화에 대한 동양적 사고 체제의 기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담론 전쟁에서 한국시가 한국 영화와 연합군을 형성한다면 저항 세력에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게 5년 전, 이게 요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이 한국시 대한 담론으로의 한국시와 영화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것이 몇 년 안 됐는데 그래서 필자가 영화 그 감동의 핵심을 실어읽는다는 블로그를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운영한 바 있는데 영화 예술 영화는 물론 대중영화까지 실어 분석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에피스템에 또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지 영화계에 지원 사격을 보내면서 연합군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지금 내가 이 교수의 영화 읽기는 바로 그거의 산문적인 그런 지원 사격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벌써 엄청난 성공을 실질적으로 거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젠 지원 사격이 아니라 한국 영화 또는 한국 문화, 한국 영화계 또는 문화계, 한국적 형성력의 의미의 틀을 짜는 시스템을 짜는 그런 어,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려가는 것 같아요.